힘들게 해도 우리는 조합원, 우리는 하나. 고상만의 수사반장. 어느 존속살인 무기수의 진실 혹은 거짓이란 제목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아버지로부터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당한 그런 딸이 아버지를 죽였다라는 사건으로 지금 현재 무기징역을 살고 있는 김서희, 가칭 김서희 씨에 대한 그런 이야기인데, 이것에 대한 의문점을 밝히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고상만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요즘 22사 사건, 네. 예, 그 사건 때문에도 많이 바쁘시죠? 22사 사건 굉장히 진짜 많이 안타까운 네네. 사건이잖아요. 많은 분들에게 2005년도에 연천에서 있었던 김동민 일병 사건의 충격이 네. 예, 아직도 여전한 가운데 그 유사한 사건이 또 벌어졌고, 그로 인해서 실제로 제가 일하고 있는 그 사무실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이잖아요. 네, 김광진 의원. 네. 의원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GOP에 근무하고 있는 사병들의 그 부모님들이 예. 저희 사무실로 전화를 해서 근무하고 있는 아들들이 사실은 그 해당 부대 네. GOP의 그 장병들의 충격도 크지만 네네. 또 그 인근에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다른 부대의 GOP 근무하는 네. 사병들이 그 사건 때문에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충격받고 또 정서도 불안하고. 그렇죠? 불안하죠. 네. 그리고 또 실제로 그 부대에서만 그 일이 벌어졌다고 볼 수 없잖아요. 다른 데에서도 진짜 지금 굉장히 신뢰감이 두렵잖아요. 네네. 또 여기서도 또 누가 갑자기 이러지 않을까 해서 사실은 그 부모님들이 좀 GOP가 8개월에 한 번씩 교대 근무를 네네. 하거든요. 네. 근데 이번 8월 20일경이 이제 교대 근무하는데 네. 좀 조속히 좀 교체를 좀 해주실 수 없냐, 이런 요청하는 민원 전화가 오는데, 또 이제 저희가 일단 의견은 전달해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또 예정보다 또 빨리 또 올라가는 또 그 사병의 부모님은 또 좋아하시겠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렸었고, 네. 지금 어저께 보도를 보니까 국방부에서 GOP에 근무하는 게 너무 어렵고 또 고통스러우니까 기피하지 않습니까? 또 네. 관심사병들을 그래서 또 인원이 부족하니까 또 집어넣고 이러다 보니 사고가 나고 하니까 부사관급의 보수를 주는 대신 네. 한 1만 명 정도, 1만 네. 명 정도를 그 GOP에 사병 중에서 네. GOP에 근무하겠다고 자원하는 네. 사람들을 모아서 내년서부터는 그렇게 배치하겠다. 또 뭐 이런 계획도 지금 발표를 하더라고요. 급여를 올려갖고. 그러니까 사병인데 네네. GOP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부사관급 봉급을 준다. 예, 봉급을 한 120~130만 원 정도, 그래서 예. 150만 원 정도 사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줄 테니 그 지원해서 오겠냐, 뭐 이렇게 하는 방안도 내놓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직업 군인화 네네. 예, 그렇게 가는 방법을 그렇게밖에 찾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참 이게 지금 철책선 따라서 말이죠. 양측에서 수십만 명의 그 군인들이, 젊은이들이 서로 상대방을 바라보기는 거잖아요, 지금. 예, 맞습니다. 마주 보면서 쳐들어오면 죽여, 이러고 있는 건데, 예. 이게 얼마나 낭비입니까? 그죠? 예.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그러면서 우리끼리 또 이런 불행한 사건들을 일으키고 가고 네네. 하는데, 사실은 지금까지 발생한 여러 사건들 쭉 보면 예, 한번 근본적으로 한번 좀 전체적으로 짚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가명이긴 합니다만 김서희, 지금 무기수로 살고 있습니다만 예. 지난주에 얘기해 주신 그와 이어서 좀 정리해 주시죠.
예. 그 지난주까지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게 2000년도에 지금부터 네. 15년 전에 14년 전이군요. 네네. 예, 14년 전에 발생했던 한 존속살인 무기수 사건에 대한 네. 시작서부터 또 당시 수사기관이 또 재판부가 그 존속살의 무기수로 그 구속시킨 네. 가명인 김서희 씨에 대한 혐의 사실 등에 대해서 그 주장을 근거로 해서 쭉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김서희가 주장하는 그 반론입니다. 네. 나는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반론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오늘 이제 같이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네. 그가 주장하는 대로 우리는 지금 다시 14년 전인 2000년 3월 6일 사건이 벌어지기 전날로 네. 다 같이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00년 3월 6일입니다. 저녁 6시경에 김서희는 고향에 내려가 있는 당시 19살의 자기 남동생을 데려오기 위해서 네. 렌트카 회사에서 빌려온 차량에 시동을 걸게 됩니다. 네. 일주일 이 남동생이 이제 그 고향에 간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이제 19살의 남동생하고 그리고 당시 77년생이니까 24살이었던 김서희? 김서희는 그 이제 김서희가 이제 이 19살 남동생의 이제 큰 누나가 되는데요. 네. 이제 누나가 되는데 이 남동생이 이제 서울에 이 김서희 집에 놀러 왔었어요. 그러니까 놀러 와서 같이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아, 예. 그 일주일 전인 3월 1일 날, 그러니까 3일절 날 서울 자기 집에서 데리고 있던 강아지가 있었는데 네. 이 강아지를 시골 할머니 집 전남 완도에 있는 할머니 집에 데려다 놓기 위해서 네. 남동생하고 같이 3일절에 이제 같이 내려갔던 겁니다. 아, 예. 그리고 이제 강아지를 놓고 올려고 하는데 남동생이 갑자기 뜬금없는 때를 써요. 뭐라고 하냐면 이왕 여기까지 내려왔으니 네. 며칠 더 할머니 집에 좀 있다가 가고 싶다. 아, 예, 예. 이런 주장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같이 당일날 올라오기로 했는데 이렇게 때를 쓰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서희 이 누나가 그러면 일주일 후인 3월 6일 날 네. 다시 널 데리러 올 테니 그러면 여기 너 있어라 하고 있어라. 혼자 서울로 이제 올라온 네, 겁니다. 네. 김서희가 이처럼 3월 6일에 남동생을 데려오겠다고 약속한 것은 사실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서희가 매우 자기하고 친했던 절친한 고향 친구 중에 여자친구 한 명이 일찍 결혼을 했는데 아, 예. 그 친구가 광주에서 신혼 생활을 시작했거든요. 아, 예. 그래서 3월 5일 날 광주 집들이에 이제 자기가 가기로 했는데 예. 그래서 그러면 3월 5일 날 광주의 집들이에 들려서 거기서 하룻밤을 묵은 후 네. 그리고 3월 6일 날 이제 남동생을 데리고 가면 되겠다. 아,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동선을 그렇게 짰다는 예. 얘기군요. 그렇게 네. 해서 이제 그래 그러면 너 여기 올라오기 싫다고 하니까 그러면 여기에 그냥 있어라. 그러면 내가 친구 집들이에 갔다가 널 데려오마라고 했는데 그런데 불행한 운명은 뜻밖의 사건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아. 집들이를 가기로 약속한 3월 5일 새벽에 그러니까 3월 5일 날 이제 자기가 내려가서 집들이를 들리고 그리고 하루 자고 3월 6일 날 가려고 했는데 네. 자기가 이제 그 렌트카를 빌려서 자기 집 앞에다 주차를 해놨는데 이거 보니까 간밤 사이에 네. 누군가에 의해서 이 차가 부서져 있었던 거예요. 손상이 됐다는 얘기죠. 예, 누군가가 이제 치고 뺑소니를 친 거예요. 네. 그래서 차가 찌그러진 사고가 나니까 결국 이 부서진 차량을 끌고는 갈 수가 없잖아요. 네. 그리고 자기가 동생 데리러 간다고 했는데 버스를 타고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부서진 차량으로 인해서 결국 이날 서희는 친구 집들이에 갈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갈 수 없으니까 차 수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카센터에다가 차량을 맡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집들이 가기로 했던 광주의 친구 집에 이제 전화를 해서 네. 친구한테 이제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어서 그래서 내가 오늘 차를 수리해야 되니까 못 간다. 그러니까 내일 내가 아침 일찍 갈 테니 네. 내일 아침에 보자. 네. 이랬는데 그런데 다음 날인 아침에 이제 광주 친구 집에 전화를 하니까 3월 6일. 예, 다음 날 이제 아침에 갈 테니까 하려고 했는데 결국 이날도 서희는 이 친구 집에 가지 못하게 됩니다. 왜?
친구 집에 전화를 해서 이제 차 다 고쳐서 가려고 한다고 했더니 네. 전날 이제 자기하고 같이 완도에서 고등학교 친구였던 이 네. 사람들이 다 고등학교 친구인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자기뿐만 아니라 완도에서 박모양하고 이제 권모양이라고 여러 친구들이 여러 있었네요. 친구들이 같이 만나기로 네. 이제 약속을 했는데 이 친구들이 아침 일찍 갔다는 거예요. 차를 타고 고향으로 다시 다 돌아갔다 네, 아침 네. 일찍 밥 먹고 그러니까 서희가 생각할 때 이거 가봐야 나 혼자밖에 없고 보람이 없겠군. 친구들 다 갔으니까 네. 그러니 이거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집들이 가는 것을 취소한 거예요. 집들이 가기로 한 걸 취소하고 그리고 나서 바로 남동생 네. 할머니 집에 가 있는 남동생에게 이제 전화를 하게 됩니다. 어쩔 거냐. 예. 네. 어찌할 거가 아니라 이제 간단한 거죠. 네. 계획이 취소됐다. 네. 예. 집들이 가기로 했는데 집들이 가서 그리고 나서 너를 거기 들렸다가 널 데리러 오기로 했는데 누나가 집들이를 가지 않기로 했다. 그 계획이 바뀌었으니까 그냥 버스 타고 서울로 와라. 네가 알아서 와라. 예, 알아서 와라. 네. 이렇게 전화를 한 거예요. 네. 이때 이 남동생이 말만 들었어도 네. 사건은 정말 달라질 수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네. 남동생은 막무가내였던 겁니다. 자식이 말이야. 예, 진짜 좀 답답한데 이 친구도. 네. 그 누나가 내려와서 자기를 데려가 달라고 떼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19살이나 처먹었으면서 이 자식이.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붙일 수밖에 없는데 이 남동생 제가 이제 직접 만나서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애교가 많다고 할까요? 좋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어리광을 부리더라고요. 근데 막내 티가 무신 난다니 그런 얘기군요. 막내도 아니었어요, 사실. 그래요? 막내도 아니에요. 그 밑에 여동생이 하나 더 있었거든요. 네. 이른바 이제 수사기관이 얘기했던 것처럼 아버지로부터 성추행을 예. 당했다라고 맞다, 했던 맞다. 그 어린 18살인가 17살 먹은 네. 여동생이 있었고 그런데 이제 이 남동생은 사실 어려서부터 엄마가 네. 이복동생이라고 했잖아요. 네. 어려서 엄마가 그러니까 집을 나가버렸잖아요. 집을 나가서 어려서부터 엄마의 사랑을 받지 못했고 이 남동생을 정말 아주 잘 챙겨줬던 누나가 바로 이 서희였던 네.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남동생이 서희를 유독 따랐었고 네. 또 서희가 그러니까 누나가 하는 것을 어려서부터 쭉 따라하는 이른바 따라쟁이로 예. 이제 어리광을 많이 부렸는데 그렇게 이제 마음씨 착한 누나가 결국은 자기가 떼를 쓰고 막 이렇게 하면 들어주겠지. 자기 말을 들어줄 거다라고 이제 생각하니까 싫다고 누나가 날 데리고 와서 데리고 가달라 이렇게 자꾸 얘기한 거예요. 네. 결국 서희는 그 남동생의 때에 넘어가게 됩니다. 네. 예,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큰 불행의 시작인 줄 모르고 그때는 몰랐던 서희는 후에 저에게 편지를 통해서 이런 고백을 해요. 그때 만약 동생이 그냥 버스를 타고만 올라왔다면 그랬다면 자기가 이런 큰 불행의 시작에 들어가지 않았을 텐데 네. 결국은 거기서 가지 말아야 했는데 끝내 자신에게 드리워진 운명의 그늘을 알지 못한 채 네. 성큼 그 불행의 그림자로 이제 서희는 발을 들이밀게 되는 거죠. 한편 이제 남동생의 청을 끝내 풀이치지 못한 서희는 다시 이제 아까 전에 집들이에 가지 못한다고 연락했던 친구에게 다시 전화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먼저 이제 집들이를 가게 했던 친구에게 전화를 해서 고향에서 동생을 데리고 서울로 올라오는 길에 들려서 너희 집 집들이를 하겠다. 잠깐 보자. 예. 이렇게 약속을 해요. 처음에는 이제 집들이에 들린 후 동생을 서울로 들고 온다고 네. 했는데 이번에는 거꾸로 동생을 완도 고향집에서 데리고 서울로 올라가면서 내 집에 들려서 신혼집을 보겠다. 이렇게 이제 한 거죠. 다정한 친구군요. 네. 굉장히 이 친구가 성격도 굉장히 다정다감해요. 글씨도 되게 예쁘게 네. 쓰고 전형적인 그냥 여성이에요. 예. 이 서희라고 하는 친구가 네. 굉장히 여성적이고 천상 여자. 예. 하여간 자기 자존심이 강한 꼼꼼하고 예. 잘 챙기고. 그리고 친구들하고의 의리 네. 이런 것들도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실제로 그 친구들도 이 친구가 감옥에 간 지 14년이 됐는데도 자기가 결혼을 하면 남자친구를 데리고 면회를 오기도 하고 예. 또 애를 낳으면 또 그 애를 데리고 또 면회도 온다고 하면서 또 저한테 자랑을 해요. 그래서 네. 뭐 이번에 친구 누가
자기 그 낳은 딸을 데리고 면회를 왔는데 너무 예뻤다, 뭐 부럽다, 뭐 나도 뭐 고 선생님 뭐 저도 나중에 다시 자기도 결혼을 해서 저렇게 예쁜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요? 그런 날이 올까요? 뭐 이런 얘기를 편지로 써서 보내기도 하고. 네. 그렇게 하는데 여하간 그래서 이제 그날 광주에 들려서 이제 동생을 데리고 서울로 올라오는 길에 들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후에 네. 그리고 나서 또 친구 2명한테 또 전화를 해요. 이 서희가. 네. 뭐냐면 이번에는 원래 그 광주 친구 집에 집들이에서 만나기로 했다가 먼저 고향집으로 내려갔던 친구 2에게 전화를 해서 권양과 박양. 예. 박모양하고 권모양. 권모양이요. 예. 이 두 사람에게 전화를 해서 내가 오늘 밤에 동생을 데리러 완도로 내려간다. 네. 그러니 내가 좀 늦게 내려가지만 그 유리구두라고 하는 곳에서 만나자. 이 유리구두는 뭐냐면 이 친구 중에 박모라고 하는 박양이라고 있는데 그 박양이 구두가게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운영하는 구두가게에서 보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만나기로 약속을 딱 하고 그리고 나서 서희가 출발을 했는데 하지만 서희는 이후 광주 친구의 집들이에도 또한 고향 내려간 길에 만나기로 했던 친구 2명하고도 끝내 만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존속살해 연무기수로 14년째 감옥에 살게 되는데 그 운명의 시간 속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중간 음악이 참 우울하게 들려요. 무겁게 들리고 참 그죠? 네. 우리가 사건을 다루면서 뭐 즐거운 사건을 다루는 건 아닙니다만 참 유난히 우울해지는 느낌 받고 있어요. 하지만 우울하지만 불편하지만 우린 진실을 대면해야 되는 거니까. 사실은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는 그 단순히 이제 수사반장에서 어떤 불행한 사건에 기가 막힌 어떤 일에 대해서 그냥 호기심으로 같이 한번 들어보자 이런 건 아니고요. 일종의 이제 배심원 자격으로 저는 이 청취자분들과 함께 이 사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수사기관은 이미 그 사건은 끝난 사건이라고 얘기하고 재판부는 한 번 내린 판결에 대해서 다시 따지고 그것이 진실이냐 아니냐 가지고 말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처구니 없냐 뭐 이런 뭐 주장을 하고 어리석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재판부가 완벽한 신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그 사건의 진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전히 의문이 있고 궁금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끊임없이 말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과연 누구의 주장이 옳은지 수사기관의 말이 옳은 건지 아니면 이 김신혜의 말이 옳은 건지 이걸 한번 살펴보자 이런 겁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운명의 시간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바로 3월 6일 저녁 6시입니다. 서희가 이제 생각보다 좀 늦게 서울을 출발했어요. 그래서 이제 부지런히 운전을 하다가 처음 그 내려가는 고향 완도를 내려가는 길에 처음 이제 차를 세운 곳이 대전 부근의 어느 휴게소였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서희는 아버지에게 사망한 그러니까 몇 시간 후면 거리에서 이제 시신으로 발견되는데요. 자기가 죽였다고 이렇게. 그렇죠. 수사기관에서. 수사기관에서 얘기한. 이거는 이제 확인이 돼요. 실제로 전화 통화한 것은. 왜냐하면 이제 통화 기록 내역을 이제 경찰이 했는데 그리고 또 실제로 이때 당시에 아버지하고 같이 있었던 동네 아저씨가 있었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도 이제 술을 드시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시골 분들. 중증 알코올 중독자. 그래서 이때 당시에도 이제 술을 드시고 있었는데 동네 주민 두 명하고 같이 이제 술을 마시고 있는 중이었는데 이제 내려가면서 아버지 지금 이제 고향에 내려가는 중입니다라고 하니까 이 아버지가 조심해서 내려와라. 지금 너 주려고 닭죽을 쑤어놨으니 와서 먹어라. 이런 얘기를 했대요. 이 얘기는 실제로 동네 주민들 그러니까 사망 사건이 일어난 후에 이 남자 주민 2명으로부터도 이제 진술을 이 부분을 같이 확인한 거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당시에 이제 주민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딸도 내려오는데 술 좀 그만 드시라고 이제 술을 너무 많이 드신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그래서 실제로
그 경찰이나 수사기관은 아버지를 살해하기 위해서 이른바 죽음의 드라이브를 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마을 주민들은 모두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상. 이제 딸이 내려오고 있었다. 아, 예, 예. 그 아버지를 죽이러 내려오는 사람이 온 동네에 나 내려간다라고 소문을 내갔어요. 아. 예. 가급적이면은 몰래 와서 조용히 아무도 없는 가운데. 근데 이렇게 누가 와 있고 막 이렇게 번잡하고 이런 상태인 걸 뻔히 알면서 죽였겠냐 이런 논란이 있는데 여하간 이제 아버지하고 이런 전화 통화를 하고 난 후에 그리고 나서 예, 곧 바로 내려갈게요. 뭐 잠시만 기다리세요라고 한 후에 한 번도 쉬지 않고 서희는 이제 운전을 해서 네. 고향 완도에 도착을 하는데 그렇게 도착한 시각은 그로부터 출발하고 나서 약 7시간 정도가 지난 다음 날, 예, 3월 6일 저녁 6시에 출발해서 다음 날인 3월 7일 0:55분경. 0:55분. 예. 6시간 55분이군요. 아니죠. 약 7시간이죠. 그러니까 12시 55분이죠. 그러니까 6시간 55분이 걸렸다니. 예, 맞습니다. 여기. 저 이과 출신이거든요. 예. 정확하십니다. 네. 예. 그래서 약 6시간 55분 정도가 네. 걸려서 7시간 정도가 걸려서 서희가 이제 고향에 도착을 하는데 이 시각을 확인한 것은 완도 검문소의 CCTV에 그 서희가 타고 온 차량이 통과한 시각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이제 확인이 됩니다. 확인이 되고. 예. 그런데 이제 서희는 바로 이렇게 와서 바로 이제 집으로 갔어야 되는데 그 가질 않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날 아침에 통화했던 친구들에게 전화를 해야 되겠다 먼저. 네네. 그래서 이제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친구들한테 전화를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집에 들려서 내가 잠깐 인사만 하고 바로 나올 테니 미안하지만 유리구두 가게에서 좀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 차에서 내려서 그 동네 입구에 공중전화로 가게 됩니다. 네네. 예. 당시에는 이제 핸드폰이 없어갖고 공중전화로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전화를 하는데 실제로 서희가 이렇게 평상시에도 늦은 시간에 도착을 하게 되면 네. 그러면 이들 친구들은 유리구두 가게에서 기다렸다가 새벽같이 같이 술을 좀 마시고 그러면서 놀았다. 그전에도 그렇게 놀았기 때문에 이번만 그렇게 한 게 아니다라는 네네. 걸 권모양하고 박모양이 1심 법정에 출석해서 이제 증언도 하는데 네. 이거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증언이거든요. 이 사람이 실제로 내려와서 알리바이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시각에 무엇을 하려고 애초에 계획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증언을 하는데 1심 재판부의 당시 판사는 이렇게 증언을 나오니까 그러냐 이런 게 아니라 다 큰 처녀들이 늦은 시간까지 왜 몰려다니냐고 반말로 막 힐난을 하고 야단을 쳤대요. 근데 여기서 잠깐. 예. 진짜 웃겨요. 그런 거 보면은 아니 법정에서는 이걸 가지고 범죄 여부나 또는 알바이를 갖고 얘기를 해야지 왜 지들이 훈계를 하고 지랄해요? 그러니까 선입견을 갖고 재판을 한 거죠. 아니 그렇죠. 그런 선입견도 뭐 그렇죠. 선입견 문제고 자기들은 법을 가지고 평가하고 집행하는 사람이지 누구를 훈계하는 사람이 아닌데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러니까 이런 네. 지식뿐 아니라 인격적으로도 높다고 생각하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심판자라고 과도하게 생각하는 거죠. 맞아요. 자기네들은 이쪽에 저쪽의 주장을 듣고 가장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네. 자기는 도덕적으로 우월하고 그리고 내 생사 여탈권을 가진 절대적 지배자라고 착각하지 않고서는 사실상 있을 수 없는 오만한 권력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제 그러니까 전근대성의 그쵸. 일종인데 이제 그런 거 없어야죠. 예. 근데 여전히 한번 재판 어디 구경 가실 일 있으시면 한번 보시면 그런데 좋은 재판부도 많이 있지만 네. 상당히 놀라운 재판부 많이 있어요. 저는 이제 직업 관계 때문에 재판을 좀 많이 가보는데 네. 가보면 저 사람이 재판장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이해관계인인지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하고 또 이른바 그러니까 검사나 판사 출신들 이런 이른바 제조 경력을 갖고 있는 변호사를 대하는 태도와 네. 바로 사법연수원을 졸업한 후에 개업한 네. 변호사를 대하는 태도가 그냥 우리가 보기에도 눈에 보여요. 이른바 이제 전관예우 네네네. 예, 법조인들을 대하는 태도. 그래서 정말 이 민주주의 법치 국가에서 가장 존경받아야 될 사람이면서 동시에
정말 제대로 자기 역할을 수행해야 될 사람이 판사인데 네. 판사가 정말 제대로 인격을 수행하고 있는지 인격조차도 이게 같이 제대로 잘 가르치고 있는 건지 걱정됩니다. 사람의 형량 그리고 그 돈, 그 벌금 같은 경우에 돈, 심지어는 생명 갖고서는 지금 거래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자기들이 전관 예우해서 야 3년 할 거 5년 하자. 100만 원 할 거 1000만 원도 때리지. 이게 무슨 개 같은 일이에요. 그런 주제에 무슨 인격적으로 지들이 높은 자리에서 말이에요. 하나님 전지전능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이런 것도 아니고. 맞습니다. 이런 얘기를 꼭 하고 싶었어요 저는. 좋은 말씀이에요 형님. 저도 그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여하간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가 이제 도착을 해서 친구들한테 전화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서희가 이제 공중전화로 이제 그 친구들이 기다리기로 했던 가게에 이제 전화를 했는데 근데 전화를 몇 번을 해도 저기 가게에서 전화를 받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다시 친구인 박모 씨, 그러니까 박양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했던 거예요. 그때 이제 친구인 박 씨는 휴대폰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박 씨가 이제 전화를 받았다. 자기 친구인 박양이 전화를 받았는데 그래서 이제 서희가 내가 오늘 너희 가게 만나기로 했는데 왜 가게 없냐 이렇게 했더니 친구가 하는 말이 엉뚱했어요. 뭐냐면 야 우리는 네가 버스를 타고 오는 줄 알았다. 차를 갖고 오는 줄 모르고 버스를 타고 오는 줄 알고 그래서 여태까지 너한테 깜짝 쇼. 친구 네가 내려오면 우리가 터미널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깜짝 놀라겠지 해서 그래서 이 추운 3월에 밤이잖아요. 그러니까 추웠다는 거예요, 이날이 또 특히. 그래서 여태까지 추운데 그 친구인 건양하고 자기하고 같이 터미널에서 여태까지 막차를 기다리고 있었다. 근데 막차까지 기다리고 너 놀래주고 있다가 얼어 죽는 줄 알았다, 씨. 그리고 막차가 왔는데 네가 안 내리길래 네가 못 오나 보다 오늘. 그래서 그냥 집으로 들어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안타까웠고. 그러니까요. 화나면서도 안타까운 일이 있나. 이게 그냥 이 억울한 사건이 벌어지려니까 계속 중첩되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김서희 씨의 그 진술에 따르면. 그렇죠. 근데 이 부분은 이제 김서희의 단순한 진술이 아니라 이 부분도 이제 바로 이 친구인 박양이 1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그래서 이제 법정에서 공식적으로 증언한 내용이기도 하고 또 제가 실제로 박 씨에게 전화를 해서 이런 사실이 있는지를 물어보니까 또 직접 저한테도 맞다. 그날 밤에 내가 친구를 놀래주려고 일부러 터미널에 갔는데 안 와서 그래서 못 오는 줄 알고 집에 갔더니 좀 있다가 집으로 전화가 와서 자기 이제 도착했는데 나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했는데 자기는 이미 시간이 너무 늦었다. 그리고 새벽 1시가 넘었는데 지금 나간다고 하면 엄마한테 혼난다. 그러니까 내일 만나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안 되니까 대신 권모양 같이 기다렸다가 집에 들어간 걔한테라도 전화를 해서 그럼 해라. 나는 못 나간다. 난 내일 보자. 이렇게 해서 실갱이 끝에 결국 못 나온다고 하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취소했대요. 만나는 걸.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그럼 권양이라도 만나려고 전화를 했는데 권양 휴대폰을 전화해도 역시 권양이 전화를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이제 새벽 1시가 넘어서 자고 있나 보다 해서 그래서 그런 찰나에 그러면 아버지한테 아버지 집에 그럼 전화를 한번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아까 대전에서 전화 한번 하고 아버지가 닭 숙소 놓고 기다린다고 했는데 그러면 아버지한테라도 전화를 해야지 하고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는데 이때가 이제 새벽 1시 반인데 아버지는 그로부터 몇 시간 후에 숨진 채 발견이 되잖아요. 근데 아버지한테 전화했더니 그때 아버지 집에 전화를 안 받더라는 거예요. 아무도 없더래요. 전화를 받은 사람이 없어서 이상하다. 왜 아버지가 전화를 안 받지 해서 그래서 잠깐 어딜 나가셨나 싶어서 그리고 나서 아버지 집으로부터 약 50m 떨어져 있는 자신의 할머니 남동생이 기다리고 있는. 남동생이 있고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거기 살고 있었고 여동생이 있고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할머니 집은 약 50m 떨어져 있더라고요. 제가 가보니까. 그런데 아버지 집에서는 아버지 혼자만 2층 다락방에서 살고 있었고 그리고 나머지 가족들 남동생과 여동생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 할머니 집, 그러니까 할아버지 집에서 이제 같이 거기 있었는데 아버지가 이제 전화를 안 받으니까 다시 할머니 집으로 전화를 했대요. 그랬더니 전화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이복 동생이었던 바로
막내 여동생. 네, 여동생. 예, 당시 18살이었던 막내 여동생이 전화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서희가 나 지금 금방 집에 이제 도착하는데 다들 뭐 하고 계시냐라고 하니까 네. 여동생 하는 말이 오빠와 할머니는 지금 주무시고 잠자고 있고 예, 나는 지금 장난으로 이제 그림을 그리고 있다. 만화를 그리고 있다. 이렇게 답을 하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여동생이 하는 말이 아빠가 좀 전에 술이 많이 취해서 할머니 집으로 올라와 갖고 거기가 왜냐면 아버지 집하고 할머니 집이 50m 떨어져 있는데 거기가 오르막길로 돼 있는 50m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을 쓰는 건데 많이 취해서 올라와 갖고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싸우고 방금 내려갔다. 이런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에 서희의 마음이 바뀌었대요. 그러니까 서희는 원래 아버지 집에 이제 가서 이제 아버지한테 인사드리고 그리고 할머니 집에 가려고 그랬는데 아버지가 이제 술이 취해서 방금 할머니 할아버지가 근데 평상시에도 이 아버지가 약주를 안 드시면 좋은데 약주를 드시면 그럼 와서 이제 자기가 불행한 것, 장애를 입게 된 것,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버지하고 이 엄마를 이렇게 원망을 많이 했었대요. 알코올 중독인 분들이 술을 먹기 전과 술 먹은 후에 판이한 행동 양식을 보이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네. 그래서 딸은 지금 가봤자 별로 좋지 않겠구만. 그래서 안 가기로 한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 술버릇이 뭐냐면 이렇게 아버지가 술을 드시면 정말로 기가 막히게 밤새도록 무릎을 꿇고 앉게 한 후에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아이고 가장 짜증나는 술버릇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무릎 꿇혀 놓은 상태에서 밤새도록 자기가 할 말을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밤새도록 그렇게 하는 그 습관이 있었대요. 그래서 술을 안 드시면 그지없이 좋은 아버지지만 술만 드시면 이제 계속 이렇게 하니까 난폭한 성격이 되니까 그래서 술이 취하지 않은 날 찾아가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그 순간만 피하면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라도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내가 이제 가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돼서 아버지한테 갈 생각을 접고 난 다음에 그러면 그냥 친구인 권양 방금 통화가 안 됐던 그 친구를 만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찰나에 여동생이 갑자기 물어본 말이 있어요. 뭐냐면 언니 지금 근데 어디야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집에 이제 갈 생각이 사라져 있는 상태에서 서희가 순간 엉겹결에 그 질문을 받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검문소 앞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건 이제 거짓말이죠. 실제는 아니었다. 그렇죠. 검문소를 지나서 약 30분 정도를 들어와 마을 입구까지 들어와 있는 건데 그런데 검문소 앞이라고 엉결에 거짓말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집에 얼굴도 안 비치고 동네 다 와갖고 문 앞 거의 거기서 이제 집까지는 약 5분 정도면 가는데 그런데 그래놓고선 막상 얼굴도 안 비치고 친구들 먼저 만났다고 하면 할머니가 서운해하실 것 같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거짓말을 했는데 아직 먼 곳에 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기에 검문소 앞이라고 한 거죠. 이 엉겹결의 한 거짓말이 추후 서희에게는 굉장히 결정적으로 불리한 증거 자료가 돼요. 아버지를 살해한 결정적인 증거로 이게 이제 작용할 줄은 그때는 이제 몰랐을 텐데 그렇게 이제 모르는 상태로 이제 서희가 점점 운명의 시간으로 이제 다가가는데 서희가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여동생하고 통화를 마친 후에 그리고 나서 방금 전에 통화를 하지 못했던 친구에게 이제 전화를 합니다. 근데 이제 통화를 하니까 다행히 이 친구가 전화를 받아요. 전화를 받아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터미널에서 기다리다가 너를 이제 못 만났다. 그러니 내일 우리 다시 만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서희는 이날도 또 이 권모양도 역시 이제 같이 만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만나지 못하니까 결국은 아무도 만날 수가 없었는데 여기까지 공식적으로 김서희의 알리바이가 나온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얘기했던 구두가게에서 만나기로 했던 친구 2명, 그리고 남동생과 여동생의 증언 등은 모두 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들에 의해서 증언이 됐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서희는 이후의 부분 시간, 즉 새벽 1시 30분부터 그리고 새벽 5시까지
약 3시간 30분 동안에 이제 김서희의 알리바이가 없어요. 네. 예. 그렇다면 이제 김서희는 이 3시간 30분 동안 무엇을 했냐? 수사기관이 주장하는 것처럼 아버지 집으로 찾아가서 준비해간 다량의 수면제와 양주로 아버지에게 먹인 후 드라이브를 하던 도중에 사망한 아버지를 알고 거리에 유기한 것이 정말 맞는지, 네. 아니면 아버지를 살해한 사실이 없다면서 억울함을 주장하고 있는 김서희의 주장이 맞는 것인지, 이 부분과 관련해 갖고 김서희는 자기의 알리바이가 없어서 굉장히 불리한 상태가 되게 되는데, 결국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김서희의 주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혼자 있어서 이것이 죄가 될 줄 몰랐다. 이런 얘기를 해요. 네. 자기는 분명히 자기는 한 행위가 있다. 아버지한테 가지 않았다. 아버지가 사망하는 현장에 있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데, 경찰이나 수사기관 또 재판부는 아니다. 너는 알리바이가 없다. 1시 반부터 아버지가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수사기관은 아버지가 사망한 시간이 4시경으로 이제 추론을 하는데, 그런데 그런 그 사망에 대한 알리바이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김서희는 이제 그 부분과 해서 혼자 있는 것이 죄가 될지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김서희는 이 시간에 무엇을 했냐? 자, 친구들을 결국 만나지 못한다고 하니까 김서희가 다시 집으로 간 것이 아니라 그 공중전화 부스로부터 약 1.5km 정도 떨어져 있는 바닷가 등대로 혼자 운전을 해서 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곳에서 김서희는 원래 친구들하고 만나면 마시려고 가져왔던 캔맥주를 마셨는데, 네. 여기서 잠깐 김서희는 그럼 도대체 어떤 생활을, 어떤 환경을 갖고 있었던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김서희는 원래 이제 그 굉장히 가난하고 불우하게 성장을 했지만, 네. 그 김서희의 꿈은 원래 작가였습니다. 아하. 네, 글을 쓰는 작가가 꿈이었는데, 김서희 사건을 제가 처음 접하고 이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조사하기 위해서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활동을 했고, 그리고 2001년과 2002년도 당시에 SBS 방송 등을 통해서 이 사건에 대한 진실을 다루는 시사 프로그램으로 이제 보도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걸 보고 김서희의 초중고 당시 재학할 때 친구로 지냈던 사람들로부터 적지 않은 이메일과 연락을 제가 받아서 이제 네. 만나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 친구들의 증언에 의하면 김서희는 초중고 재학 당시에 굉장히 학업 성적이 매우 뛰어났던 네. 아주 모범적인 학생이었다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실제로 그녀는 이제 외모도 사실은 굉장히 출중했어요. 아, 예. 예. 가냘프고 몸무게가 작았다 그러죠? 예, 몸무게가 38kg. 예. 38kg인데 키가 좀 작고 네. 몸무게도 작은데 키는 한 1m 한 50에서 55 정도 사이? 네. 그 정도의 키도 좀 작고 그 체모도 애조한데, 실제로 당시에 이 방송이 이 사람을 다룬 방송이 나갈 때 그 사람이 이제 연기자도 꿈을 꾸었었는데, 이 외모도 이제 상당히 이제 출중하고 하니까 네. 학교 다닐 땐 작가를 꿈꿨고 그 후에는 연기자를 꿈꿨는데, 실제로 자기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서울 대학로에서 잠시 동안이지만 배우로서 극단에 소속되어 네. 활동하기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당시 같이 극단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이 김서희가 그 후에 안 보이게 됐는데, 그 행방을 모르고 있다가 존속살해 혐의로 감옥에 갔다는 사실을 알고 저를 찾아와서 예. 김서희가 그런 일을 했다는 걸 믿을 수가 없다. 그 사람을 좀 돕고 싶은데 방법이 뭐가 있는지 이걸 이제 물어오기도 했습니다. 네. 그 학업 성적도 매우 우수해서 이제 제가 할머니 집에 가서 그 김서희에 관련한 자료나 내용을 좀 보자고 했는데, 당시 초중고 당시에 받았던 각종 상장과 표창장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동네에서 이른바 이제 수재로 이제 소문났고 어려서부터 굉장히 기대주였는데, 그래서 이제 그 살해된 아버지 역시도 그 동네 주민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이 딸인 김신혜에 대해서 매우 자랑스럽게 여겼고, 동네에서도 그 아버지가 그 딸을 늘 이제 일상적으로 자랑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자랑했던 딸이 갑자기 아버지를 살해했다. 이런 것이 이제 알려지면서 당시에 동네인 그 완도에서 존속살해 사건이 발생한 것이 최초고, 네. 워낙 조그맣고 조용한 동네인데 살인 사건 자체도 일어나지 않았던 동네에
그것도 다른 것이 아닌 아버지를 살해한 그것도 네. 그 동네에서 수재로 소문났던 이 딸이 착하고 수재로 예. 소문나고 이쁜 얘가 예, 그 딸이 예. 아버지를 살해해서 유기까지 했다. 이래서 그 동네가 그냥 시끌시끌했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큰 사건이었는데 이때 당시에 한편 이제 김서희는 고등학교 때부터 여러 차례 이제 소설 등을 써서 습작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렇게 쓴 소설을 각종 문예 행사에 응모도 했는데 실제로 그래서 몇 편의 소설을 쓰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자꾸 복선을 깔아서 죄송한데 김서희가 이제 존속살해 혐의로 그 체포가 되면서 그러한 중요한 증거 자료 중에 또 하나로 쓰인 게 바로 이 김서희가 썼던 소설이 또 증거 자료로 또 채택이 되기도 합니다. 네. 그 소설에 나와 있는 내용이 아버지를 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증거 자료 중 하나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그러한 이제 증거 자료를 이제 차차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하간 이제 김서희가 이런 식으로 해서 친구들하고 만나질 못하고 부두에 가서 맥주를 마시면서 친구들하고 같이 만나서 먹으려고 하는 맥주를 마시면서 거기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집에 안 가고 왜 거기서 뜬금없이 맥주를 먹으면서 부두에 있었냐 했더니 하는 말이 당시에 자기가 소설을 쓰고 있었는데 그 구상이 고향 완도에 있는 방파제의 네. 근처에서 이제 그 어떤 그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를 가지고 구상을 하고 있었는데 이왕 그러면 친구들을 만나지 못하니 그러면 자기가 쓰기로 했던 그 소설의 그 장소가 되는 그래요, 등대가 거기서. 있는, 예, 예. 네, 등대가 있는 그곳에 가서 좀 이렇게 구상을 좀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구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가 근처에 있는 어느 카페에 들어가서 네. 현장을 보기도 하고 네. 그리고 또 그 주변 지역물도 보기도 했는데 이렇게 이제 쭉 시간을 보내던 중에 잠시 동안 이제 자기가 차 안에 있으면서 과거의 어떤 기억을 이제 회상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 회상을 하게 됐는데 뭐냐면 과거에 자기가 사귀었던 남자 네. 친구에 대한 그 생각도 이제 하고, 떠오르고 네. 예 그렇게 해서 자기가 사실은 김서희가 이때 시점에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있었는데 바로 김서희가 이 이후에 3월이었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만나러 간 게 3월이었는데 사실은 김서희는 4월 달에 바로 다음 달에 일본으로 유학을 가기로 돼 있었어요. 아, 그렇군요. 예, 일본으로 유학을 가서 이제 그 전서부터 일본어를 굉장히 잘했는데, 네. 일본어를 굉장히 잘해서 일본으로 유학을 가서 거기서 본격적으로 작가 수업을 받겠다. 예. 이런 계획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때 3월에 내려오면서 동생을 데려가고, 그리고 나서 이후에 다음 달인 4월 달에는 일본으로 유학을 가려고 생각을 하던 찰나에, 네. 자기가 이제, 유학을 가게 되면 언제 다시 또 이 고향에 돌아올지 모르게 되니 네. 그러니 예전에 사귀었던 그 그러니까 남자친구에 대한 기억이 떠올라서 네. 이 남자친구를 좀 보고 싶다 이런 무작정 그런 이제 충동을 느꼈대요. 아, 예. 맥주도 한 캔 했겠다. 맥주도 예. 한 캔 했겠다. 네. 그리고 카페에 들어가서 뭐 했는데 카페도 문을 들어가서 있으려고 했는데 카페 문을 닫아서 거기를 못 들어가고 네. 그러던 찰나에 이제 갑자기 그 친구가 생각나서 그러면 그 친구를 잠깐 만나러 가야 되겠다 해서 운전을 해갖고 그 친구의 집 앞으로 갔대요. 아이고, 그 생각에. 예. 그러니까 완전히 여기저기 좀 철없이 좀 왔다 갔다 한 거죠. 24살짜리 당시에 네. 여자친구가. 그래가지고 거기에 가서 마을 입구에 그 친구 집 앞에 이제 가서 차를 세워놨는데 거기서 옛날에 사귀었던 정말 자기가 진실로 사랑했었던 그 친구에 대한 생각을 하고 이런저런 하다가 까무룩 잠이 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가 깬 것이 뭐냐면 이제 잠을 길게 잔 건 아니더라고요. 네. 자기가 잠깐 잠이 들어서 했는데 갑자기 빠방 하고 큰 소리가 났다는 거예요. 자동차 크락션 소리가. 그래서 깨보니까 그 집 앞에 이제 트럭이 지나가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그 앞을 이렇게 막고 있으니까 자기한테 빠방하고 울렸고 그래서 이제 차를 비키고 시계를 보니까 자기가 그때 시계를 딱 보니까 새벽 3시 45분을 가리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새벽 3시 45분. 예. 새벽 3시 45분을 가리키고 있어서 그래서 다시 자기가 이거 안 되겠다. 너무 늦었다. 그래서 차에서 운전을 하고 집으로 네. 할머니 집으로 빨리 가야 되겠다. 예.
그래서 이제 집으로 자기가 돌아왔다는 거예요. 네. 운전을 다시 해갖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집으로, 도착을 해서 이제 오니까, 그렇게 해서 올라오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할머니 집에 가려면, 먼저 그 아버지 집 앞에다 차를 주차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아버지, 걸어서 고갯길로 올라가야 그쵸. 되니까. 예, 예. 네. 그래서 아버지 집 앞에 딱 도착을 했는데, 아버지가 평상시 이렇게 보면은, 자기 이제 부르릉 이런 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자기가 오는 날에는 꼭 반드시 그 집 앞에 가로등을 켜놨대요. 근데 와보니까 가로등이 꺼져 있더라는 거예요. 네. 그 2층에 아버지 방에는 불이 환하게 켜져 있는데 가로등 불빛이 꺼져 있더라. 그래서 이상하다. 그리고 또 이제 아버지가 귀가 굉장히 이게 그 몸이 불편한 대신 귀가 굉장히 밝아서 예민했다. 예,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렇게 도착하는 시각을 이렇게 부르릉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또 늘 창문을 열고 왔는지 이렇게 내다보고 했는데 네. 아무런 기척이 없어갖고 그래서 아버지가 깊이 주무시나 싶어서 아버지하고 자기가 몇 번을 불렀다고 합니다. 네. 근데도 아무 기척이 없으니까 아까 전에 그 아버지가 약주도 드시고 막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에이, 굳이 그 깨울 필요가 있겠냐 이렇게 네. 생각을 해갖고 아버지를 깨우지 않았다고 그래요. 네. 그리고 나서 할머니 집으로 바로 이제 올라갔는데 그렇게 올라가니까 할머니가 바로 이제 나와서 자기를 맞이했다. 예. 그렇게 맞이해서 할머니를 이제 보고 이 할머니의 증언입니다. 이거는 자기를 딱 보니까 얘가 어린애처럼 늘 이제 그 할머니 손에서 이제 컸기 때문에 이 서희도 예. 그러니까 할머니한테 얼굴을 비비고 막 끌어안고 되게 좋아했대요. 네. 그 할머니 말이 야, 다 큰 애가 좀 그만 좀 해라. 뭘 이렇게 늙은 할머니 얼굴이 뭐가 좋다고 자꾸 비비고 그러냐? 네. 라고 하면서 가볍게 자기가 타박을 네. 했대요. 그러면서 이제 아빠 집에는 들렸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할머니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방에 불은 켜져 있는데 불러도 대답이 없어서 그냥 올라왔다. 라고 이제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진술이 제가. 일치하네요. 예, 예.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할머니한테 이제 들은 건데 네. 이제 김서희는 이제 자기가 할머니 집에 들어갔다 이런 얘기만 한 거고 그래서 할머니한테 실제로 그렇게 들어왔을 때 어땠냐고 제가 할머니한테 물어보니까 이와 같이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이제 할머니가 왜 근데 그 이제 아빠 집에 들렸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방에 불은 켜져 있는데 불러도 대답이 없어서 그냥 왔다라고 네. 이제 답변을 손녀가 하길래 근데 너는 왜 아까 전에 왔다고 그 여동생이 얘기하던데 왜 이제 오냐라고 얘기하니까 이 서희가 여기서 또 거짓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혼자 술 마시다가 뭐 어쩌고 뭐 친구들 만나러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뭐 못 이제 왔어요 이렇게 얘기했다가는 혼날 것 같아서 네. 뭐라고 얘기냐면 피곤해서 오다가 길가에 차를 좀 세워두고 잤다. 예. 이렇게 또 이제 거짓말을 합니다. 결국은 이런 모든 즉흥적인 거짓말이 이제 또 이후에 수사기관에 의해서는 이제 아버지를 살해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네. 알리바이를 조작한 것이다. 라고. 예,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추후에 이제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들로 이제 모든 것이 되는데 이렇게 해서 잠시 후에 결국은 이제 그 서희가 잠이 든 것은 이제 이렇게 이제 할머니한테 얘기한 다음에 씻고 그리고 나서 자기가 일주일 전에 데려다 놓은 강아지하고 네. 이제 막 장난을 쳤대요. 할머니 네. 증언에 의하면. 그렇게 하고 나서 잠든 시각이 새벽 5시 반쯤 네. 이제 김서희는 잠을 자게 되는데 이 시각은 5시 반쯤에 이제 잠이 들었다고 하는데 이 시각은 마을 주민에 의해서 아버지가 사체로 발견되기 약 20분 전. 아버지가 이제 5시 50분경 발견이 됐는데 김서희가 이제 집에 도착해서 잠이 든 것은 5시 30분경. 네. 이렇게 했는데 이 김서희가 처음 이 아버지가 사망한 채 발견됐다. 이 사실을 처음 알게 된 때는 그러면 언제냐? 이렇게 잠이 들고 나서 약 2시간 후인 3월 7일 아침 7시 30분경 네. 이제 서희는 할머니의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듣고 네. 깨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할머니한테 왜 그러냐고 하니까 네 아버지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꿈인지 생신지 모르는 이 분간이 안 가는 하루가 시작이 되는데 이 다음에 김서희가 본격적으로 아버지의 살인 용의자로 존속살해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 동생을 찾아서 데려온
데려가기로 하면서 내려오면서 전화는 여러 통했습니다만 친구는 만나지도 못하고 그리고 혼자서 3시간 반 동안 알리바이가 없는 채로 혼자 여기저기 다니기도 하고 캔맥주를 마시기도 하고 또 소설 구상하기도 했었던 그런 김서희의 진술을 주로 한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